네, 자세한 정가 소식은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신지호 연세대 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탄핵소추안 드디어 표결 하루 전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풍경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다시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 의총에서 아마 큰 소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너나 나가라 새누리. 그러니까 네가 나가니 잘 나가라. 나갈 거면 너네가 나가라면서 친박 비박과 서로 삿대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하와이는 뭐 네가 가라 뭐 영화 친구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네. 친박 비박이 네가 나가라 이겁니다. 네. 그런데 친박이건 비박이건요. 제가 봤을 때는 50% 100%인 게 밖으로 나가갖고 그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용기와 배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새누리라고 하는 이게 또 뭐 그 경제적인 자산만 따져도 꽤 되고요. 밖에 나가서 독립적인 깃발로 뭐 하고 싶지는 않고 이거를 내가 접수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이에요. 비박계 내에서는 내일 탄핵이 조금 여유 있게 통과가 되면은 친박 지도부를 내쫓고 비대위를 이제 비박 중심으로 꾸려갖고 말입니다. 네. 그 중에 친박 중에 말이에요. 몇 명. 김영란법 때도 350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친박 중에서 말이에요. 숙청해야 될 사람들 3명이면 누구, 5명이면 네. 누구, 10명이면 누구, 뭐 해갖고 뭐 350 명단이 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내일 탄핵 이후에는 네가 나가라 하면서 당권 싸움 또 몰입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사실은 나갈 경우에 뭐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친박이 나가든 비박이 나가든 나가서 예를 들어서 친박이 나가서 자, 누구를 대선 후보로 할 것이며 정당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이 만약 세워져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비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새누리당 친박이든 비박이든 별로 그런 대선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나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제 내년 1월 중순이라고 그래야 뭐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네. 한 달 정도 남아서 막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왔으면 와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떤 식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냐에 따라서 친박과 비박이 그때 정말 분당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네. 그렇게 보면 자 친박, 비박 이 새누리당 사람들은 그동안에 분당해본 경험도 없고 또 용기도 없으니까 아마도 당을 쪼개고 못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또 좀 아닌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겁니다. 아무래도 막판까지 친박계가 상당한 설득전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직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무엇보다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요. 마지막 동아줄로 태블릿 PC가 뭔가 좀 의구심이 든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뇌부가 입을 맞추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수 경위가 되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국정조사 의무 신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크게 좀 하시죠. 기자들 보는 WPC의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 정인이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을 밝혀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수 경위에 대한 관련된 증인들도 다음 청문회는 좀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게 갑자기 태블릿 PC가 입수 경로가 불분명하다고요. 탄핵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던데 이게 하루 앞두고 국면 전환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고요. 저 이야기는 이제 맨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사실. 네. 그래서 태블릿 PC를 어떻게 해서 뭐 언론사가 확보를 했느냐, 뭐 독일에서 가져왔다, 어디서 주웠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심지어는 정윤희 씨가 복수전으로 제공했다는 뭐 그런 음모론까지도 있고 다양한 게 그래요?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 흘러간 이야기죠. 네.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듯이 지금 저 이야기를 해서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역시나 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재판할 때 보면요.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그 증거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증거의 효력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불법적인 어떤 경로로 그 태블릿 PC가 모 방송국에 들어간 거라면 뭐 그런 식의 논리, 뭐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데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 일반적인 재판하듯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더군다나 이 경로보다도 그럼 뭐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것 자체가 그게 그럼 그 사실이 아니라면은 정말 그렇다면 그게 문제겠지만 이 언론사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보도한 네.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이 탄핵 그 찬성표를 좀 줄이기 위한 고육지자 아닌가 보였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사 그리고 국회 앞에는 벌써부터 촛불이 애월살 기세입니다. 이 비박과 친박은 당연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김무성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친박계에서 제안했다는 이야기, 물론 무의로 그친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 친박계에서 마지막으로 뭐 비박계를 좀 부여잡기 위한 그런 네. 고육직책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태블릿 PC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최순실 씨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는지 아니면 검찰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는지. 네. 검찰은 지금 100% 최순실 씨께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한 물증이 다 그 태블릿 PC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 뒤늦게 지금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 태블릿 PC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너무 뒤늦었고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되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언론사가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상세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좀 분산시키겠다 내지는 힘을 약화시키겠다고 하면 네. 사실은 친박계가 지금 거기에 대고서 예를 들어서 힘을 약화시키려고 뭔가 포탄을 쏘겠다 그러면 정말 그 포탄이 효과를 발휘하는 포탄을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런 식으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얘기하는 뭐 김무성 전 대표한테 비대위원장을 제안했다는 등 뭐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문제 삼는 것들은요. 포탄도 아니고 그냥 소총 정도에 불과해요. 저거 가지고서 그 탄핵 세력을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친박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친박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구나. 지금 되지도 않을 일을 벌이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서 김무성 전 대표가 뭐 바본가요? 여기서 비대위원장 지금 덥석 밖에 이미 열차는 서울을 떠나서 대전쯤 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의 저런 생각, 저런 발상이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울 정도네요. 이정현 대표는 정말 솔직하고 일관되기로는 어느 분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탄핵이 부결되면 좋겠다는 발언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이제 그 친박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맷선이냐 또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요, 네.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하고 거의 그냥 일심동체처럼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설령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이 끝나더라도 본인은 그와 다르게 정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네. 좀 달리 다른 행동에 나설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의 지역구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거의 이제 탄핵이 되면 본인도 마찬가지 운명에 처한다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박사모가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는 만장을 벌써 두르고 에어싸는 행렬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예,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정치 세력들이 이제 이 탄핵의 가결과 부결을 위해서 각자가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워낙 가결을 바라는 세력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워낙 인적 동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결을 바라는 세력들이 감히 이제 그게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 지금 몇 번의 토요일마다 이 집회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죠. 네. 좀 다행스럽긴 한데 아마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정현 의원의 그런 태도는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게 뭐 전적으로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약간 플러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리전이 들어있지 않는가. 흔들리는 친박의 일부, 사의 가결표 이것을 단속하고 또 일부의 비박까지도 한번 애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D-1이라고 하는 국회 에어쌀 촛불 민심을 많은 분들이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어떻게 될까요? 탄핵은 말이죠.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보면은요. 그때 보면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요. 분명히요. 의장실을 점거하신 분이 알고 보면 내일 의사봉을 휘두를 정세균 의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구두 직접 한번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저 2004년 저 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네, 홍문정 의원도 저 몸싸움에 가세를 하셨었군요. 네, 그랬었고요. 그때는 뭐 또 저 정동영, 네. 정동영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제 탄핵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열린우리당 막 당 의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당 대표였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뭐 이제 탄핵이 통과되는 순간 거기에 네. 대해서 고함을 지르고 저 의장석에 팔을 두르고 계신 분이 바로 지금의 정세균 정세균 부회장입니다. 의장이고요. 네. 아마 그러고 제 기억으로는 저 정동영 의원이 아마 서류를 네. 의장석을 향해서 이렇게 네. 서류 수십 장을 던지는 대성통곡을 했었죠. 네, 대성통곡하고 또 유시민 당시 의원은 뭐 네. 거의 뭐 실신하다시피 해가지고 들 것은 아니고 네. 국회 경위들이 이렇게 네. 그 사진이 나오고. 제일 많이 나왔죠. 네. 유시민 그렇죠. 의원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서 네. 하고 뭐 거의 저 장면입니다. 저 사진이 네. 제일 많이 나왔던 탄핵 당시 사진입니다. 구두를 던지는 의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저 사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그 당시에 탄핵 당시에 격렬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는 분들이 많았죠. 이게 일종의 뭐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역사가 이렇게 다시 돌고 돌아서 12년 만에 똑같은 역사가 이제 반복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근데 이번이 이제 탄핵안 가결 때는 저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친박 의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마 네. 제가 생각컨대 조용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 때는 국회가 주도해서 탄핵안을 가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민심이 먼저 나서고 난 다음에 국회가 따라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폭풍도 대단히 컸는데요. 이번에도 물론 후폭풍은 크겠지만 이번에는 민심이 먼저 가고 국회가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박근혜 의원도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자유투표를 한다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의결을 하고 당론으로 네. 정한 이유도 사실은 탄핵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 저렇게 몸싸움으로 맞거나 이러면은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찬성을 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앞으로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보이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저렇게까지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마 일반인들은 100명까지 저 탄핵 투표 과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참관을 할 분들 세월호 유가족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40명이 참관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쨌든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그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그 자식을 영원히 간직하고 자식이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탄핵하는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세월호 7시간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 부모들이 반드시 지켜보려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당을 통해서 방청석을 배정을 받아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 순간이 저분들에게는 굉장히 배가 가라앉을 그 순간처럼 처절한 순간으로 아마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친박 의원들은 일제히 내일 자유표결 방침이긴 하니까 가서 자신이 헌법기관으로서 투표행위에 참가할 것 같긴 한데요. 비박계 의원들이 지금 심상치 않게 압력을 받는다. 이래저래 원로 정치인까지 동원돼서 탄핵, 네가 굳이 이중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니라는 비슷한 말까지 듣는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직접 받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듣기는 했어요. 전화 얘기를 들었는데요. 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공개가 되면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좀 망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은근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압도적인 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지금 정가에서는 이거 혹시 부결 분위기까지 까봐야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박계 의원들이 당하고 있다는 압력, 저게 뭔가요? 실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종의 회유 협박이라고 봐야 네. 되는데요. 그 국회의원들에게 회유 협박이 통하려면요, 확실하게 두 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는 공천과 관련된 것. 네. 근데 지금 뭐 저 총선이 3년 반 남았는데 3년 반 후 그 21대 총선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전혀 공천 카드를 맥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개인 비리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네. 특히 정치인들은
뭐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크고 작은 뭐 약간의 그 공개가 되면 망신살이법 치고 정치적인 타격을 입는 그런 개인 비리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검찰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거 개인 비리 파일 같은 게 또 있어요. 그게.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뭘 좀, 너 이거 하면 너 까불지 마라. 네.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지금 이 카드도 저는 통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검찰이 청와대 말을 듣습니까? 친박들 말을 듣습니까? 지금 검찰하고 청와대하고 으르렁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나 공천권으로 회유하는 것도 맥히지가 않고 검찰권 이용 회유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별로 맥힐 카드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랜 그 관성에 의해서 이런 일을 늘 해왔던 거죠, 저 당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 때도 김승혜 의원 다른 지역구로 옮겨라 할 때 윤상현 의원이 전화해 대고 얼마나 심한 말들을 협박이 많아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남경필 그 경기지사가 탈당할 때도 서청원 의원들이 좀 조폭처럼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관성에 따라 그대로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가장 또 최근에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산의 LCT 이거에 비리에 관해서 검찰이 좀 수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두가 예측할 때 바로 이것은 비박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지금 다 그때 짐작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오늘 이혜원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일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자 우선 만약에 국회 안에 들어가서 무기명으로 당신들이 비박인지 친박인지 한번 써내세요 그러면요. 겉으로는 뭐 친박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인 것 같죠. 친박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아마. 가결이 얼마나 여유 있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가결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뭐 여유 있는데 그렇게 아주 여유 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또 기권표도 꽤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요? 친박 중에서는 차라리 기권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왜 그러냐면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요. 가결된 이후 친박은 사실상 패족이 되는 겁니다. 네. 몇 사람 안 남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정현 정도 남을 거예요. 10명 이하로 안 남고 나머지는 이제 다 내가 언제 친박이었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친박계들이 무슨 이것저것 동원해서 너 뒷조사하고 나중에 이거 밝혀지면 정치 생명이 위험할 거야. 그거를 믿는 사람 초선 몇 명은 혹시 믿을지 모르겠으나 정치판에서 좀 밥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친박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친박은 더더욱 그렇죠. 무엇보다도 207이라는 숫자가 오늘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D-1, 풍전등화의 친박이 과연 말씀하신 멸족의 위기냐 아니면 생존의 길을 걸을 것이냐가 바로 야권과 무소속 그리고 비박 35명 정도가 합치면요. 207표로 가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친박의 운명을 저희가 본다면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은 친박과 중도는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재창당 수준으로 해서 빨리 대선 체제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버티기 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207표 이상, 즉 230표, 250표까지 가결이 여유 있게 된다면 야권 비박 합친 숫자에다가요. 그거는 바로 중도와 친박 의원까지 합류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바로 멸족과 패족 수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탄핵 가결 혹은 부결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결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간당간당하게 가결이 될 경우에는 아마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세력 구도를 통해 가지고 그 표수와 세력 구도의 연관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야권 내에서도 그러면은 누가 그럼 반대표 던졌느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정치적 의미로서의 역공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친박과 비박 간의 세력 싸움의 관계에서 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전에 이제 친노, 친이 그리고 지금 친박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패족을 넘어서서 멸족의 수순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력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에 줄을 설 경우에 그게 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회전하듯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 탄핵안이라고 하는 게 걸려 있어서 그렇지 탄핵안이 걸려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친박이 자신의 어떤 세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싸우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수레바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야당은 오늘 일제히 사직 수업까지 내면서
거의 국회가 불탈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제는 원내대표시죠.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배수의 진인가요? 예, 배수의 진이고요. 새 야당이 다 마찬가지고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 사직서를 쓰는 걸 결의를 했죠. 부결이 그리고 되면 진짜 야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저는 국회 해산이 의원직 되나요? 사퇴서를 제출하고 네. 저는 광화문에 나오던 국회에서 하던 단식 투쟁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의 그 재적 수가 이미 과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럼 네. 의회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큰 이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탄핵은 220석을 넘어서 무난하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계파들끼리 당끼리의 이런 연관관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대한 지금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의원 한 분 한 분의 어떤 정치적 소송이나 계파에 관계없이 매우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232만 명이 보여준 국민의 정서를 봤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사의 가결표가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실제 각 당이 지금 네. 사실상 인정샷을 다 찍어오게 할 겁니다. 바로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왠가하면 부결이 됐을 때, 자, 그럼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해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너가 배신했다, 누가 배신했다 할 때, 아니다, 나는 했다. 이런 증거들을 뒤늦게라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먼저 이 인정샷을 찍어 나오는 그런 경쟁이 오히려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렇기 근데, 때문에 훨씬 네. 더 가결표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목표는 알겠어요. 근데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거 인증샷 공개하는 거는 법을 어긋나게 하는 거 아니요, 아닌가요?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부결이 되었을 때 엄청난 파장이 휘몰아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들을 묻고 이렇게 큰 파장이 있을 때 자신의 알리바이의 증거를 들이대기 위해서 찍어서 자기만 간직하는 수준으로 다 그 정도 행동을 할 것이라 보는 아니, 거죠. 자기만 살자고 국회의원을 하시는 건 아닐 텐데 국회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이게 거의 지금 사실상 명예혁명이지만 혁명적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알리바이 정도는 다 준비할 것이라 봅니다. 저희 준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어떻게 명기를 해야 될지요. 가부란 이제 찬성 반대 그렇게 쓰면은 그거는 표로 쳐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예, 네, 일단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면 한글 또는 한자로 가라고 써야 되고요. 그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면은 한글 또는 한자로 부라고 써야 되는데 네. 이 부가 이제 아니 불자 밑에 또 입구자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입구자를 안 써갖고 무효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자유당 시대 보면요, 그때는 한글보다도 한자를 썼는데 네. 내가 어디다 그 한자를 모르는 무식한 국회의원이 있어갖고요, 어디다 찍어야 되냐니까 그냥 그 입구자 들어간 데 찍으면 되는데 가자에도 입구자가 있고. 그 부자에도 입구자가 있어. 그래갖고 뭐 네. 틀렸다는 그런 뭐 웃지 못할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떻게 입장을 낼지 궁금하거든요. 청와대는 아마도 이제 탄핵안이 네. 국회에서 이제 의결 결과가 나오면은 네. 아마도 이제 가결이 되면 뭐 이미 밝힌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에 성실히 응해서 네. 뭐 진실을 밝히겠다 하는 정도의 그 청와대 성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가결됐다는 게 청와대에 접수가 되거든요. 네. 그 접수되기 전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입장이고 네. 청와대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입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가결되면 가결된 직후에 혹시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기를 바란다 정도. 그러니까 뭐 네. 그거는 사실상 뭐 그냥 탄핵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거 이외에 다른 정치적 행위는 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대행을 바로 총리가 직무 하게 정지가 되고요. 되고 그다음에 즉시 황교안 총리가 공식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일정을 되는 전혀 거죠. 잡을 수 없으니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보면은요 관저에서 생활하시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뭐 책 본관에도 읽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본관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고 네. 그냥 관저에 있어가면서 그 심심하시잖아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가끔 기자들하고 그 뒷산에 올라가고 아니면 기자들하고 이제 이른바 기사 안 되는 얘기. 네. 그건 이제 기자들하고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그냥 돌아가는 얘기 뭐 이런 거 하고 등산 가서 이리저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개인 노무현으로서의 그 일정을 계속 보냈던 것이죠.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네. 뭐 TV를 보시든가 네. 아니면 뭐 산에 가는 건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뭐 하여튼
주로 관저에 그냥 계셔가면서 뭐 또 기자들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막 네. 혼자 그 식사하고 뭐 계속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과 일정에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시니컬하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말이죠. 어쨌든 공식적인 일정은 전혀 할 수 없으니 에어포스 1 같은 전용기도 타실 수가 없고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침묵의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당은 상대적으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요, 여러 수학도 있다고 자평을 했는지 하다 보니까 속칭 오바라고 하는 국민들이 볼 때 꼭 저런 말까지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나와가지고요, 인상을 찌푸리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의 어제 발언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엄중한 시국에 지금 증인과 썸을 타냐 이런. 특히 장시호 입장에서는 안민석 아니었으면 자기는 존재조차도 지금 드러나지 않고 숨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감옥으로 보낸, 또 최씨 일가를 이렇게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만든 원흉이죠, 자기들 볼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누구인지 한번 보고 싶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고 싶었다는 그 의미죠. 아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애정의 관계로 보였습니다. 아, 이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정말 국민들 오해를 하죠. 국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이 웃을 때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 뭐 비판을 받아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지금 이제 설명으로만 보자면 서로 입 꽉 깨물고 서로 레이저를 쏴가면서 웃는 척했다. 뭐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개인적 소외나 개인적 감정을 서로 간에 이제 표출할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시호 씨에 대해서 이제 청문하는 장면을 보면 이거 마치 그냥 모범 답안을 듣기 위해서 청문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 또 그렇다고 얘기하고, 뭔가 좀 추궁에 들어가고 뭔가 좀 파헤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장시호 씨가 그냥 혼자서 최순실 씨가 이모로서 그냥 지시를 하면 그것만 따라갔느냐, 그건 또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시호 씨와 관련돼 있는 여러 의혹들을 네. 좀 파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평을 보면은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의자만 혼나는 만평이 실렸습니다. 저 빈 의자 고초를 가하면 뭐 하나요? 그렇죠. 아니, 이제 최순실 씨를 끌어내지 못한 거,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 어떤 제도적 뭐 이런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이제 그건 나중에 해야 될 문제고, 지금 이제 저 안민석 의원의 저런 태도는 사실은 이번 청문회의 특징이 지금 7분, 5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17분이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요. 이 7분 동안에 뭐 그 증인이 여러 명인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사실은 늘려야 되는데 청문위원들이 우선 너무 많았다. 그러다 네. 보니까 분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또 장시호 씨하고 뭐 내가 미우냐 어쩌고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아니, 지금 네. 시간 자체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시간도 없어서 심지어 어떤 청문위원 같은 경우는 답변 짧게 하라고 그러고 답변을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안민석 의원이 이제 저런 식의 오해를 부를 만한 저런 부질없는 네. 그런 질문과 답변을 나눔으로써 국민들한테 뭐 참 이상하다, 뭐 시간이 남는 모양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저 부분은 굉장히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 정도인가 과연 네. 국회의원들의 수준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장의 또 다른 만평이요, 국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순실은 자리에 없고요, 기추는 아는 게 없고요, 병우는 흔적이 없고요, 김종훈 차관은 본인은 이렇게 본인이 그려진 거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말할 수 없고요. 핵심 없고 국민은 어이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조사 청문회의 어떤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최순실이라든가 우병우를
강제해서 거기다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는 그런 네. 제도적인 법률적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가 좀 작전을 잘못 짰다. 네. 정말 소수 정예의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보력을 축적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돼 있는 여야 각 당의 선수들만 뽑아가지고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주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송곳난 질문을 해갖고 네. 이제까지 언론 지상에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해내는 게 바로 청문회의 어떤 그 꽃이라고 한다면은 네. 요번에 나타난 거는 그런 점에서는 참 그 소문만 요란했지 말이에요. 가니까 먹을 거 별로 없고 그런 식으로 좀 끝난 게 아닌가 해서 좀 88년 청문회 이후에 네. 이제 이렇게 증인들이나 그 참고인들이 방어하는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지금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 알려진 건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최순실 게이트를 알게 해줬나. 정말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만 고영태 씨 이야기가 맞다면 최순실 씨가 자기가 맡긴 강아지 집에 두고 혼자 나갔다고 화를 냈다는 게 지금 이 강아지 애국 맹견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청문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는 청문회 스타가 한 명씩은 나왔어요. 네. 국감을 하거나 아니면 청문회를 하거나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송곳 질문을 하고 뭔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잘하는 의원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의원은 없고 이완영 의원처럼 오히려 감싸다가 나중에 비난을 받는 이런 의원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네. 공개적인 자리에 불러내서 좀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생각했던 또 그 과거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툭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이 위중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왜 삼각관계가 필요할까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던 그 문제의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 싸워가지고 우리 차은택 씨한테 전화 왔다고 아까 진술이 있었는데 네. 선물을 준 걸 다 가져갔나요?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그때 저한테 강아지를 잠깐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강아지를 잠깐만 맡아달라 했는데 제가 그 강아지를 결국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나중에 불화를 겪으면서요. 여기서 바로 옷이 대통령과 뇌물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오늘 주장이 있었었고 고영태 씨가 그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상당히 까다롭게 대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옷이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네. 우리가 보통 가봉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네. 않습니까? 그 중간 단계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 보내서 한번 이렇게 입어보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 박 대통령이 이게 심기가 안 좋으실 때는 0.05mm가 좀 이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불편하다. 근데 이제 고영태 씨는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네. 어떻게 인간이 0.5mm까지 알겠느냐. 그거를 이렇게 몸으로 인지한다는 건 힘들고 어떤 심기 상태를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게 근데 국정조사의 본령하고는 크게 중요한 그러니까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세상에 하나뿐인 캐릭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믿길 만도 할 것 같아요. 글쎄 그걸 어디까지 네.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 이제 고영태 씨 말은 처음 만난 게 2012년이라고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싸웠다는 게 2014년이에요. 그런데 싸워서 왜 싸웠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캐릭터가 참 독특하고 나를 완전히 네. 하인 취급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은 안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차은택 씨가 이 고영태 최순실의 관계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싸우고 나서 최순실 씨도 차은택 씨한테 전화를 했고 고영태 씨도 차은택 씨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차은택 씨는 왜 싸웠냐는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와서 돈과 물건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돈과 물건을 공유하는 거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사실은
지금 고영태 씨는 강아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차은택 씨 말에 따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데 최순실 씨는 뭐 우리가 그동안의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워낙 뭐 온갖 동네 돌아다녀가면서 갑질했다 이거는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관계가 너무 독특한 것 같아요. 20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 반말을 하고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흔히 뭐 그 조금 방송용은 아니면 니네돌이를 하는 사이라는 것은 모든 걸 털고 지낸다는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선물도 줬던 걸 다시 받아가는 사이고 이 20살 이하의 젊은 청년에게 그 가벌 관계에서 사장님과 부하 직원으로 만났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국민들의 많은 의혹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실제 돈도 그 집에 직접 최순실 씨가 가서 싸우고 돈도 다시 가져가고 이런 관계라면 아무리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의 집이라 해도 그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들어가고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이, 도대체 이 사이가 무슨 사이인가? 우리 국민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그런 면에서 이 네.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도 정말 이상하다 이런 의심을 계속하는 거죠. 뭐 내밀한 관계는 국민들이 아마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이런 막장 누나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당했다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화를 삭히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력이 뭔가 이렇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는 가장 네. 말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문회 하는 모습들 보면 알겠지만 고영태 씨 같은 경우가 사실 죄의 어떤 무게로 치면은 뭔가 이렇게 딱히 물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결국 그 최순실 씨와 유일하게 기소가 안 됐죠. 네,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사실은 어떤 범죄와 관련된,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고영태 씨 입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말단에 있지만 최순실 씨 근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지금 국정농단이 하나하나씩 밝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영태 씨 중에 제일 핵심은 말이에요. 뇌물죄거든요. 가방이 한 30개에서 40개, 네. 50, 100벌.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4,500만 원 상당이 네. 된다. 근데 우리가 그 화면을 수도 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 5만 원짜리 꺼내갖고 주는 거. 근데 영수증 받는 장면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오늘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해명은요. 그 박 대통령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지 최순실이 대리 지불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 박 대통령이 그 정당하게 지불했다면 두 가지거든요. 그 청와대 예산 중에서 지불했는지 아니면 박 대통령 개인 돈으로 그 지불했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청와대 그거면요 영수증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요 뭐 가방 3, 40개 사고 말이에요. 뭐 옷 100벌 맞출 정도 그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나중에 그 국회에 알려지면 큰 적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개인 돈을 최순실 씨한테 건넸다는 이건데 그러면 그거를 좀 입증을 해내야 되고 이게 아마 우리 특검에서 가장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죠. 대통령이 개인 돈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때는 사실은 이 뭐 옷 100벌 뭐 가방 30, 40개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때 이제 그 TV에서 5만 원짜리를 최순실 씨가 꺼내서 이렇게 준 장면만 나왔을 때 그게 무슨 돈이냐 이걸 가지고 추궁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50, 100벌 뭐 이렇게 되면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커졌는데도 청와대는 지금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런지 청와대가 그 증거를 내놔야 했는데 내놓을 증거가 아마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가 전혀 없을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 본인 개인의 돈을 썼다면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뭐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고요. 네. 저 돈은 결국은 방금 신 의원님 말씀하셨던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